One, two, three, four. 정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강욱 변호사는 휴가를 떠났고요. 자, 오늘 땜빵.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예, 어제 업데이트된 그 국민의당 탈탈 털기 아주 작두를 타셨어요. 그냥 날라다니더만. 예? 참 용어도 잘하고 더듬지도 않더라고. 아, 그랬어요? 너무 잘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야. 왜냐면 국민의당을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왔는데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 예.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한반도 주변 문제 전문가에서, 이제 정부에 깊숙이 쑥 들어갔는데, 저희 전국 때문에 강력한 피해를 보신 분. 최승합리당 김창수. 원래 박사님. 정부에 깊숙이 들어가신 분은 예. 김준현 교수님이시고 예. 저는 그냥 인사하세요. 김창수입니다. 예. 저는 많은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그것을 조선말로 될 뻔택이라고 합니다. 뭐요? 될 뻔. 될 뻔하다가 만다. 그런 말이 있어요. 될 될 뻔택. 예. 자, 그리고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인가 외교 분야죠? 외교안보분과입니다. 외교안보 분과장. 국가장 아니고, 아닙니다. 분과장은 아니고 네. 그냥 그렇게 내용상 분과장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한동대 김준형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땜빵입니다. 예, 왜 누구 땜빵이요? 김기정 교수님 땜빵으로 왔죠. 김 누구요? 저희 팟캐스트 땜빵이 아니고요. 네. 좀 수준이 높은 땜빵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공석이. 땜빵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땜빵이면 나도 하고 싶네. 능력이 안 돼서 안 뽑아주는 거지 뭐. 또 못 들어가게 또 한번 터뜨릴까? 김창수 교수 박사 땄어요, 안 땄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다 박사라고 해주고요. 예. 제가 왜냐면 이미- 우리가 계속 박사라 그랬으니까. 제가 팟캐스트에서 이미 다 여러 차례 사전에 말했습니다. 예. 증거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박사라고 자꾸 학력 위조를 강요하고 있는 사람은 정봉주 봉도사입니다. 이렇게 이미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또 하세요. 그러면 김창수 박사님. 편집시키세요. 예. 자, 그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전국구 홈페이지 wide wid9.net 전국구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했는데요. 하면서 와이드몰 쇼핑몰을 오픈했는데 이쪽 인터넷 쪽에서는 최강의 실력자들 8명이 모여서 우와. 전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던 거를 좋은 물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은하계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일 결제 100건 가는데 6개월 이상 걸린대요. 네. 근데 일주일 오픈하자마자 일일 결제가 50건이 넘어가. 주문이. 결제하는 거. 결제가. 예. 그렇죠. 구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 회원 가입하면 잘 아실 겁니다. 파인프라 그냥 파인프라 치약 여행용 키트를 무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하면 왜 좋으냐면 파인프라를 제가 받았고 치약을 지금 한 일주일 써봤는데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비싼데 좋아요. 어디가 좋은 거예요? 잇몸에 좋다 그러는데 저도 술 먹고 막 그냥 자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잇몸이 좀 안 좋았는데 며칠 써봤는데 금방 좋더라고. 그리고 이 파인프라 하면 팟캐스트 듣는 사람은 다 알아. 얼마나 좋은 치약인지. 느낌이 있네요. 이게 예. 키스를 부르는 치약 같아요. 그래요? 네. 느낌이. 그거 성추행 아니야? 그런가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면 여행용 키트를 배송비도 안 받고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해야지 회원 가입을 안 해도 가장 싼 가격인데 가장 싼 가격인데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5%씩 적립이 되니까 더 쌉니다. 아마 방송 듣는 분들이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 입점한 물품이 한 100종이 넘어요. 이미 수년 동안 다 검증이 된 겁니다. 우리 검증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그래서 와이드몰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회원가입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와이드9.net에 들어가면 이 와이드 몰이 링크돼 있어요. 있죠. 아니 바로 거기 와이드 우측에 와이드몰 딱 있어요. 메뉴 중에 하나. 제가 온라인 쇼핑몰 중독이어서 예. 네, 계속 이거 뭔가를 밤에 잠이 안 오면 검색하다가 막 사거든요. 아 그럼 글을 좀 올려주세요. 보고. 예, 여기를 예. 제가 꼭 보고 예. 품평을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저도 뭐 하면 제가 선물을 많이 드리잖아요. 예. 치약 여기 나오는 물건 이런 걸 사갖고 네. 여기서 주기로 했어. 좋아요. 자 그리고 전국구 애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7월 31일 날서부터 떠나는 지난번 광고 때하고 좀 틀렸어요. 4박 5일 크루즈 여행이에요. 부산서부터 도쿄까지. 이렇게 3박 4일은 도쿄까지 가고 그리고 1박 2일 도쿄에서 자유여행. 원래 이게 판매되는 가격이 159만 원인데 전국구 애청자, 전국구를 통해서 와이드9.net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119만 원, 자그마치 40만 원을 싸게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9만 원인데 나는 자유여행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도 함께하는 여행, 이건 129만 원짜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와이드9.net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지난번 첫 광고가 나간 것 같은데 많이들 해.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하고 형, 누나 제가 보내드리려고 이거 크루즈 가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루즈가 얼마나 큰 배인지 모르고 야 그 갑갑하게 배 안에 앉아있냐고. 이게 크루즈 여행은 배 안에서 먹는 모든 게 다 무료예요. 그 엄청 어르신들 그래서 좋아하는 여행. 그렇죠. 단체로 가면 그렇죠. 재밌죠. 예. 아니 그리고 이번에 뭐냐면 공연하는 팀이 공연도 하는군요. 공연하는 팀이 이름이 그러니까 제가 빠져. 포르테디 꽈트로. 이번에 공연하는 팀이 JTBC 팬텀 싱어에서 우승한 팀. 오! 완전 좋아요. 포르테디 꽈트로. 그 친구들 2회 공연합니다. 뮤지컬 스코드를 쫙 불러주겠네요. 너무 멋있겠다. JTBC 팬텀싱어 우승팀. 네. 포르테디 꽈트로. 4명이에요. 4명이죠, 4명. 원래 4명. 아시죠? 이분들. 알죠. 전 2프로 20대 스틸 광팬이에요. 핫해요. 문화를 모르니까 그냥 목만 잡고 있네. 핫해. 잘 몰라. 어떡해요. 예. 그래서, 크루즈 여행 7월 31일서부터 4박 5일 여행입니다. 자, 광고 듣고. 아직도 방충망 없는 폴딩 도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폴딩 도어엔 방충망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셨다고요? CN월 주름 방충망만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충뿐만 아니라 사생활보호, 자외선 차단까지. 국내 최초 최대 높이 3m, 너비 10m까지 시공 가능한 CN월 주름 방충망. 폴딩 도어뿐만 아니라 현관, 썬룸 등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돌돌 말려 들어가는 자동 방충망이 아닌 원하는 위치까지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동 방충망이라서 내구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CN월 주름 방충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1661-1142로 전화 주십시오. 결혼. 아직도 인생에 딱 한 번이라면서 쓸데없이 사치스러운 결혼을 준비하시나요? 결혼식, 거품을 걷어버리세요.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아름답고 우아한 추억과 품격은 유지하면서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최고급 수준의 결혼에 반값 결혼식.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이 최고 수준입니다. 세련된 청담동의 실속 결혼식. 새 인생을 폼나게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 방미 성과를 향후에 그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조금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주도권을 남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거를 늘 정치를 접하는 분들은 쉽게 알지만 이게 어떤 강력한 의미가 있는지. 저 계속 밀고 있는 게 표현이 있습니다. 예. 운전대를 돌려받았다. 운전대를 돌려받았다. 아, 처음 들었어요? 계속 네. 밀고 있는 표현이에요. 요즘. 예. 예. 왜냐하면 1998년 클린턴이 그때 당시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햇볕 정책의 시작이었고 이게 지금처럼 너무 심한 상대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인 정책이라고 굉장히 싫어했는데 네. 가서 클린턴을 설득시켰어요. 그게 98년에. 그러면서 클린턴이 한 말이에요.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라. 우리는 조수석에 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걸 또 다 이명박, 박근혜는 다 9년 동안. 9년 동안 다 그걸 또 그 디테일하게 정리해 줘야 돼요. 2008년서부터 임기가 시작된 네. 이명박 대통령 1년 동안 운전석에 앉았는데 운전하기 싫어했죠. 네. 그러다 1년 뒤에 운전석 가져온다더니 안 가져왔죠. 가져온다더니 안 가져왔는데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살 사건이 나니까 네. 오이사 조치를 선언하면서 아유 이 귀찮은 운전석 이제 넘겨줘야지. 네, 중국이나 해라 미국이나 해라 줘버렸죠. 그리고 줬어요. 주고서 8년 동안 운전석에 우리는 앉지 못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네. 지난해 10월 25일 이후에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질 때부터 우리는 그 차에서 아예 내립니다. 와 역시 뭐 한반도 전문가가 필요 없겠는데. 아니 조수석에 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는 지들 마음대로 다녀. 우린 저기서 보면서 우리의 운명이 저 차 안에 있는데.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잖아요. 우린 예. 지나가 버려요 차가. 와. 그리고 올해 5월 9일이 되면서 이제는 와신 상담. 저 운전석을 돌려받기 위해서 51일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가서 돌려받았다. 운전석을 돌려받았다. 네.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운전석이 왜 이제 왔냐, 이제 와. 아재 개그 금지법 언제 발동됩니까? 이제 왔냐, 이제 와. 문정인 교수님 예. 그 왜 특보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밑에 댓글에 제일 많이 나왔던 표현이 그거였습니다. 이때까지 이게 나라냐 할 때 이게 나라다 했잖아요. 예. 그때 이게 외교냐 이게 외교다. 사실 그게 이제 이번에 외교를 되찾은 거죠. 아, 문종인 교수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이걸 추인해주고 추인했다 그러면 안 되나? 예. 확인 사살? 예. 꼭 확인 사살은 아니죠. 자,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 남북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것에 따라오는 이거 합의가 된 거죠. 예, 근데 가이드라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예.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단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할 때마다 협의를 하면서 조율을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네, 맞습니다. 한미 동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운전석 돌려받았다고 했고 옆에 조수석 앉은 사람은 야, 너 안전벨트만 메고 앉아있어. 내가 마음대로 운전할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직진할까 쓸까 속력을 어느 정도 낼까 조수석에 앉은 사람과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죠. 주로 그럽니까, 근데? 조수석 앉은 사람한테요. 네. 자라 그러죠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갈게. 옆에서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팔로 옆에서 뭐라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가다 급브레이크 팍 밟아버리니까 콧바지라고. 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대외적으로 확장시켜서 외교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문재인식 그 외교 리더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까다로운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 또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예측할 때 김준영 교수님의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들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띄워주기, 트럼프 칭찬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했죠. 예. 칭찬해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상 립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 성명 발표문도 보면은 과거 정부가 했던 그런 어떤 워딩들도 크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가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을 안심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우리 김준현 교수님 했던 워딩을 그대로 빌려가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기 칭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팀 합류했었나요? 아니 예. 메시지 팀 이 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칭찬은 트럼프도 기분 좋게 만든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식 그 트럼프를 상대로 한 어떤 칭찬 외교. 칭찬 예. 외교. 예. 그게 이제 문재인 리더십, 외교 리더십이 하나가 이번에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는 칭찬 외교.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외곽에서부터 내부로 또 우리 이 봉도사의 표현대로 하신다면은 한반도 주변 문제에서부터 한반도 핵심 문제로 접근해오는. 그래서 미국을 가가지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미국 대통령과 쭉 이야기해서 포석을 깔고 그 다음에 한반도 핵심 문제로 접근하겠다. 그건 결국은 북핵 문제하고 남북 대화인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주변국 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어떤 상대를 할 때 우리가 운전석이 않겠다, 주도하겠다 이런 한반도 핵심 문제에 대한 비전으로 접근했다. 주변에서 핵심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이제 세계로 확산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거는 이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유럽의 G20도 가실 거고 또 9월 달에 유엔 총회도 가실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자 무대로 한반도 문제와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가지고 다자 무대로 우리의 어떤 정책들을 확산시켜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실천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겠다. 다자 무대로 이제 확산된다. 네. 그런 것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문재인의 이른바 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외교 리더십을 그런 차원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려되는 바가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지뢰가 있겠다. 네. 그렇죠? 네. 이 지뢰밭을 잘 피해간다. 네. 그런데 제가 전에 그 방송하다가 그 농담으로 막 그 DMZ 여행하면서 목함지뢰 얘기 실수한 게 있는데 편집하라고 그러고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게. 이런. 예. 그래서 방송을 들은 분들께 저희가 원래 그 재밌게 하려고 농담도 하고 그러다가 그걸 다 편집을 해서 보내는데 편집 실수로 그냥 나갔어요. 그건 다 이제 저의 불찰입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 댓글 엄청 달았대요. 이게 지금 정신줄 나간 얘기 아니냐. 이 방송을 비로소 이제서야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큰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또 그거를 애정 섞인 거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더라고.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실수하면 이제 앞으로 방송을 하야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몇 가지 이제 우려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이 차는 가져왔는데 운전하는 차는 운전을 우리가 하는데 이 운전하는 게 트랙 안에 우리 범퍼카 이렇게 놀이동산 가면 범퍼카가 있지 않습니까? 요 트랙을 딱 미국이 그때 바운더리 설정해놓고 거기서 네가 한번 해봐. 라는 부분이 좀 들어있어요. 예.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대화하는 거잖아요. maximum pressure. 그런데 and secondly 그다음 engagement. 근데 우리는 그리고 제재를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그 제재 국면에서 우리가 섣불리 대화를 하게 되면 미국의 전체 구도가 깨지게 되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아까 공조하고 협조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서가면 너 여기까지 라는 담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렇죠. 야, 담 쳐놨잖아. 네. 담 안에서 놀라고 네. 애들이 네. 이런 게 미국이 할 수 있다. 네. 그럼 내가 왜 애들이냐. 네. 우리는 한반도에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 담을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미국을 완전히 설득할 만한 카드를 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바운드리에 쳐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제가 제일 찝찝하게 생각하는 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왜 일본을 집어넣었을까? 저는 이게 트럼프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군부의 생각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 얘기를 했듯이 미국은 자기들의 위상이 약해지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을 붙어서 그 누구를 노리느냐. 북한이기도 하겠지만 겉으로 나온 건 북한에 대한 공조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네. 그러나 아베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재무장 같은 건 보면
결국 대중봉쇄다. 그렇게 되면 과연 지금 사드 문제도 배치 포기 안 한 것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켰는데 여기에다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만약 하게 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 미국의 군부가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다시 일본하고 사이 나빠지지 마라. 아하. 적어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사이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빠서 미국의 동맹이 구축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고 예. 그것이 위안부 협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한 뭔가의 그 주춧돌이라 그럴까요? 경계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 미국이 상당히 뒀다. 또 하나 걱정, 세 번째 걱정이 이제 예. 마지막인데요. 바로 시진핑한테 한 두세 달 줬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해라. 북한 문제 더 압박하고. 근데 못하면 내가 나선다. 근데 이게 혹시 한국 정부에게 이렇게 주고 나서 아주 길게 참지 않고 해반에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올까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예, 지금까지 9년 동안 이 남북 문제의 주도권을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지 않았잖아요. 예. 이번에 뭐 지금 그 미국에 가서 쉽게 그렇게 내놓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쉽게 내놓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 미국에서 한반도의 전략이라는 게 그렇지 않았었는데 예. 쉽게 내놓은 말하면 주도권을 인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좀 정확하게 성명도 분석하고 그래야지 저는 우리 이재열 변호사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려고 봅니다. 우선은 그럼 본인은 성명서 정확히 분석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제가 자기 깔때기를 슬쩍 깔았는데 역시 눈치 빠른 깔때기 대가들은 또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분석이 안 되고 자기는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주도권을 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역대 미국 정부가 늘 그랬어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가진다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역대 미국 정부가. 그래서 그런 이제 이게 고도의 정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언술적으로 대통령 공동 성명으로부터 그런 말을 얻어낸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우리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현실 가능하게 찾아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요한 거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조성 문제 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그냥 남북 관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언론에서 마치 북한 핵 문제까지도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본 정책인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금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제재를 하는데 한국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런 조건 하에서도 김지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런 게 이제 한미 간에 앞으로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그 걱정사항, 우려사항인데요. 가기 전에 네. 지금까지 뭐 그 남북 평화 통일 환경 조성에 한국이 주도권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전 정부에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러한 주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보겠다고 주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 건지 미국에서 주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좀 쟁취해온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제 1990년부터 미국의 이제 동북아 정책이 바뀌면서 그때 미국이 이야기했던 거는 한국 문제는 한국이 그리고 미국은 어떤 보조적 역할. 미국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최우선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한국이 당사자이고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 내부에서 마치 뭐 남북 간에 뭘 해 나가면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그렇게 나가면은 그것이 한미동맹을 깨는 거라고 등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거나 또는 남북 관계가 진전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수구 세력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자기 기반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이고 미국이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한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언술적으로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남북 통일 문제에서 주도적으로 나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내놓고 반대하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무슨 뭐 북한 그 금강산 문제 생기기 전까지 남북관계를 해보려고 시도도 하고 뭐 비밀 접촉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통일이 대박이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진실 어린 실행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한국이 한반도 문제 평화통일 기반 조성하는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 김창수 박사 이야기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남북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없고 미국의 입장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플랜을 갖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좋다. 너네가 해봐라. 해보고 우리는 그 부분을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평화 통일을 하는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미국이 반대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이명박 때는 그러니까 왜 안 했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하고 이명박 때는 말로는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뭐 통일 뭐 대박을 이야기하고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처음 가서 방문했을 때도 한반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행은 안 했다. 실행을 안 하고 또 실행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에 수구적 기득권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거죠. MB는 확실히 버렸습니다. MB 혹시 잘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좀 팩트 체크를 해줘야 돼요. MB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더 이상 북한은 대북 정책은 특수한 정책이 아니라 일반 외교 정책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한은 그냥 국제 룰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이건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지 않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철저한 친미 정책을 했고 그다음에 완전히 미국과 일치해서 오죽하면 미국의 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애완용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MB는 확실히 내가 줘버린 겁니다. 그렇죠? 주도권 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주도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의지도 없었고. 근데 박근혜는 그걸 가져오겠다 했습니다. 통일 얘기도 했고 MB 때 그걸 가져오고 신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 참 이거 돌아보면 너무나 우스운데요. 처음에 박근혜가 갔을 때 미국에 계속 견제를 했습니다. 너 그 이명박하고는 다르게 우리를 또 앞서서 만약에 마치 또 북한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미국의 오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의 문재인처럼 되게 역설적인 얘기들. 2002년도에 북한을 갔다 왔잖아요. 예. 그것도 갔다 왔고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60주년 공동성명을 동맹 60주년을 만들어낼 때 5월 달인가요? 그때 갔을 때 첫 번째 와싱턴에서 지금처럼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워싱턴 포스트입니까? 먼저 아니면 그때 TV 인터뷰인가요? 워싱턴 포스트 같아요. 워싱턴 타임스 같아요. 거기 나가서 말한 게 뭐냐면 거기 계속 확인을 합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가서 앞설 것이냐. 그런 점에서 이 세 사람은 확실히 표가 나는 거죠. 지금 문재인은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과는 달리 진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속내는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김창수 원장께서 얘기한 것 같은데 뭐냐면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지금 북핵 문제 말고 평화통일 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겠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압박하고 막 제재하고 이런 거 연락 이야기해 놓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통일 여건 조성에 대해서 한국의 주도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평화통일 주도권이라는 건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그 점에 차별성이 있고 미국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또 밝힌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적인 거는 미국하고의 우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 문제죠. 평화통일 기반 조성 두 개가 동시바퀴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선 압박 후 관여 뭐 미국 정책이 그렇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말했던 게 적절한 조건에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말했던 적절한 조건이라는 거는 under right condition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under right circumstance라고 해요. circumstance. 네. 그런데 환경.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를 전부 우리 언론에서도 번역을 그 라이트를 올바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여건에서 예. 대화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올바른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동안에는 이 라이트를 적절한이라고 우리가 계속 번역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라이트라는 거는 그 올바른이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가치관을 부여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적절한이라고 말한다면은 굉장히 실용적인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이트 서커스턴스는 적절한 여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더라도 압박은 지금 한미가 합의한 거니까 압박을 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이 뭐냐? 이 적절한 여건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 속에서는 뭐 꼭 그런 적절한 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면은 뭐 이런 중단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다. 됐죠. 근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막 밝힐 수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갔다 왔어요. 정상회담이 끝났어. 그 끝난 게 특히 외교 문제, 북핵 문제,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주도적 입장을 행사를 하겠다. 자, 그 FTA 뭐 등등의 문제 이제 그 논외로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오늘 바로 함부르크로 떠나나요? 독일로 떠나잖아요. 네. G20 하러. 네, 맞습니다. 그럼 G20 가서 일단 트럼프가 한일 정상을 초청을 해갖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정상회담을 하죠. 네. 트럼프가 초청해갖고 자 여기에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조정하러 나설 거란 말이죠. 트럼프가 뭐냐면 너희들 대통령 되자마자 그 1915년 아니 지금 1915년이 아니라 뭐죠? 2015년 10월 28일 위안부 협정 맺은 거 자꾸만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문제 삼지 마. 라는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분위기겠죠. 그 말 그렇게 대놓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분위기를 만들겠죠. 그렇지, 우리 맞습니다. 한미일은 어떠한 작은 차이라도 좀 넘어서서 하나의 축으로 가야 된다.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데요. 저는 이야기에 대한 보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가가 쉽지 않다면 좀 기분이 좋아. 질문을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예리한 질문이에요. 네. 아니 제가 대답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그 국정기획 자문위원인데 분명히 대변하는 얘기하세요. 아닌데, 감옥 예. 안 가고 싶으면.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모아놓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위안부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냥 대북 공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생각이 다릅니다. 아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한국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이것을 치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왕이면 한미를 같이 묶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 한국이 바로 중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완충고에 지금 분단되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 전략 그림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의 초이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선택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본하고 만약에 동맹을 비교한다면 늘 그래왔습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한 미일 동맹이 중요하냐. 여기서 만약 한미일이 모여 있는데 미일 동맹만 중요하고 또 한국이 밀려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유혹 때문에 한미일 그 협력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다시 중국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운데 그럼 네. 어떻게 어렵다고 미화하면 안 되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대해서 어. 문재인 대통령은 뭐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2015년 3월 형국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주변 자꾸 주변 이야기 아니, 많이 가만히 좀 핵심을 있어보세요. 핵심을 말할 테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2015년 3월 달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한국과 일본을 불러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 총리를 부릅니다. 그렇게 하죠. 거기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2015년 3월 예, 네덜란드 그렇죠. 기억나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한일 관계를 풀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이 그게 이제 12월 28일로 쭉 가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이어지는 예. 거죠. 2015년에. 지금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또 가고 있다는 거죠.
G20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관을 해가지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게 그 판의 재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주현 교수 염려를 하신 건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일 관계 전략이 뭐냐 저는 딱 세 가지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제 현재 가장 현안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고 그 한일 위안부 그 합의에 대해서 예.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예. 가장 우선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예. 그걸 하나 해야 첫 되고요. 번째, 예. 두 위안부 번째로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군사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북핵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 협조를 해 나가지만은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도발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독도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영토를 도발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우리는 경각심을 잃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죠. 경각심을 버릴 수 없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네 그 도발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얘기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경제와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는 일본과 협력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구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독일 그 G20 정상회에서 네. 이제 선언을 하면 우리 입장이 나오는데 네. 김창수 박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청와대에서 이거 팟캐스트를 들어요. 그리고 유사하게 나올 테니까 두고 보시라고. 이게 왜냐면 나는 아까 2015년 예. 그 3월 정상회담 얘기하지 말라는데 그건 이재하 변호사가 사과해야 돼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2015년 3월에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그해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자세가 급격하게 유화적으로 바뀝니다. 네. 예? 네. 벼랑간 일본과 무슨 문제를 풀 것처럼 얘기를 해요. 8.15 그 경축사에서. 그리고 9월 8일 날 그해 9월 8일 날 천안문 막루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시진핑 바로 옆에 서고 사진을 찍고 난리 구슬 죽여. 그럼 미국이 깜짝 놀라갖고 다시 10월 말에 미국으로 또 불러요. 오바마가. 네. 이리 와, 박근혜.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 가갖고 거기서도 한미일 정상이 또 만나는 거죠. 그때도. 그렇죠. 한미일 정상이 만나요. 그때 한미일 정상이 만나면서 바짝 겁을 집어먹고 12월 28일 위안부 협상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 제 이야기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위안부 협상은 무효화 이야기를 했는데 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워딩이 달라졌어요. 예. 뭐냐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국민들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무효 선언을 하는 건지 소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 상태로 놔두는 건지 저는 이거 촛불의 국민들은 무효화 선언하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 뭐냐면 소극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방치해 두는 건지 저는 그렇게 되지면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완결적인 거라 보질 않거든요. 예, 이틀 연속 예리한데. 그래서 무효화 선언을 여기서 어떤 형태에서 완곡한 표현에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 결국 투트랙인데요. 네. 이게 이제 투트랙이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완곡해지는 다시 말해서 뒤로 물러선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으로는 일본하고 실제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경제 문화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저거 아닙니까? 한일 위안부인데 지금 일본을 이해하는 사람, 한일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재협상하자 그러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재협상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에 재협상은 상대를 불러가지고 협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무효화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화 선언을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실상 무효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위안부나 또 과거사를 얘기하면 우리가 불가역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걸 가역적으로 언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회초리를처럼 들고 있다 일본이 못할 때 다시 회초리를 들어서 그때마다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언어의 그렇죠. 함의가 무효화를 반은 선언을 한 거네. 그러면 전제가 예. 돈 받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원위치는 시켜야 돼요. 원위치 안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공탁해버리지. 아니 그렇죠. 새로운 펀드를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펀드를 우리 돈으로 드리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네. 뭐 그렇게 해버리는 거. 사실상 우리는 너희들한테 돈 받은 적이 없다. 야, 그것도 이제 정봉주 아이디어가 필요해. 자, 10억 불이에요? 아니, 10억 불이 아니지. 10억 N입니다. 10억 N이죠. 그러니까 100억이에요? 자, 100억을 우리 정부 기금으로 하든지 정 안 내면 난 모금도 하자는 거야.
모금했고 100억 만들어요. 그 대신에 일본에게 줘. 국제사행 공탁이 없으므로 유엔에다 위탁을 해. 위탁을 하고 우리 선언의 유예 기간을 1년을 주겠다.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아프리카 난민 기금으로 쓴다. 아니 난민이 아니라 중동 난민 기금으로 아니 이렇게 하면 쓴다. 되죠. 우리 돈은 우리 위안부를 쓰고 그 돈은 세계의 다른 위안부 희생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어쨌든 좋아요. 이 한미일 삼국 협력을 강화시킨다는 문구가 들어간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던 우려되는 측면이 예, 있지만. 우려되는 측면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아까 이제 김지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관계에서도 우려가 발생하는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이 이슈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광고도 그거 뭐라고 빠지게. 그러고. 그래 꼭 그러니까 광고는 제가 말씀할 때 근데 광고 하는 항상 거잖아. 여기서 멈춰주는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전국구 와이드나인에서 추천하는 크루즈 여행. 포르테 디 콰트로 크루즈. 7월 31일 밤 10시에 부산을 출발. 8월 3일 오전 9시 일본 도쿄에 도착하는 3박 4일의 크루즈 여행. 3박 4일 동안 초호와 빅토리아호에서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인류 레스토랑 셰프들의 요리와 최고급 편의시설, 각종 공연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JTBC 팬텀싱어 우승팀인 파페라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의 메인 공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9만원. 전국구 애청자들에게는 20만원 상당의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드립니다. 7월 20일까지 접수. 자세한 내용은 전국구 홈페이지 www.wide9.net 또는 02-948-1416, 02-948-1416번으로 신청해주세요. 올여름 휴가는 전국구와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입니다. 자, 가시죠. 중국. 결국은 이제 한미일 삼각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하고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거는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을 승인을 했습니다. 예, 14억 불. 예, 그리고 그 무기는 주로 이제 레이더 체계가 이제 중심인 걸로. 14억 불에 140억 불. 14억 불. 예. 그러면 이거는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이른바 이제 중국 압박 정책을 하고 그리고 대만의 레이더 체제를 새롭게 개선하는 데 드는 미국의 무기 수출을 승인함으로써 또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서 중국이 가장 전통적으로 강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살짝 흔드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14억 불 판 거는 중국 입장에서 철저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동북 삼성을 다 들여다보고 대만에 있는 새로 들어가는 레이더는 베이징을 들여다보는 두 개의 레이더로 중국 전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의심해도 합리적 의심이지. 그런 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새롭게 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주인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4월 8일 날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그 밀월 관계는 지금 5, 6, 7 석 달 만에 지금 끝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단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미 최악으로 가는 거네.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본격화되는데 한국이 거기에다가 조금 그러니까 발판을 놓아준 게 아니냐고 중국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게 중국인데 중국이 대북한 압박에 대해서 한미가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중국은 북한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렇죠. 이 한미일이 압박하게 오면 북한이 더욱 필요해지는데 북한을 왜 압박하고 제재를 합니까? 좋네. 아니 그러면 북한과 관계가 북중 중북 관계가 우호적으로 관계가 개선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야 이게 지금 압박하라는 니네 우호적으로 개선하면 어떡하니? 안 되겠다. 드디어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다 비켜라. 열강들 다 비키고 우리가 남북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런 카드가 아닐까? 원래 그게 가장 좋은 카드죠. 아, 근데 그래요?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나 미국은 이재하 변호사님, 네. 나 이때 보면서 약간 좀 천재적 같지 않아? 원래 천재예요. 원래 천재. 정치자들 무슨 대본 있는 줄 알겠는데. 근데 이게 그 결국 중국 문제 사드 문제는 지금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네. 회담할 때는 논의가 안 됐었잖아요. 이 김주영 교수한테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저는 신문을 많이 봤는데 이해찬 총리가 시진핑 만나고 네. 특사로 가서 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고 우리의 카드가 뭔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사드는 예. 그냥 연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사드를 배치를 폐기하는 것이 예. 원래 조치로 돌아가는 것이 중국의 뜻이다. 그게 타협이 없다고 두 분 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고 이해찬 총리는 그래도 그걸 갖고 나름대로 설득하려는 카드가 뭐였어요? 전 총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두 개의 동결 아까 말씀하신 두 개의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핵 동결을 통해서 핵 폐기로 가듯이 이 사드 배치의 동결이죠, 일종의.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면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지지를 하게 되니까 이건 주권 문제. 이번에 미국 가서는 이건 주권 문제다. 중국이 우리한테 제재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아마 그 얘기를 갈 거예요. 이게 중국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결국 동결시키고 이걸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단 밀어놓고 그러나 중국이 제재를 멈춰줘야지. 우리가 중국이 이 부분에 아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중국이 싫어하는 다시 말해서 이 사드가 중국을 쳐다보는 걸 싫어한다면 그러면 중국이 이것을 업적으로 한 번씩 들어와서 살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 대화를 해야겠죠. 한국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미 중이. 아니 김 교수님 얘기가 뚱뚱뚱뚱 뛰어가갖고 이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미국에게 이게 주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 문제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 즉 기존 우리 국방 세력들이 꼼수를 피워서 간이 영향평가로 넘어갔는데 우리는 다시 전략 영향평가, 즉 1년 동안 이것을 영향평가하는 이 과정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어쨌든 동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네네. 자 그럼 1년의 시간을 벌었어요. 1년의 시간을 벌고 중국에게는 이렇게 시간을 벌지 않았냐. 당장 사드 가동되지 않는다. 자 반입 배치 가동 아니냐. 가동 안 된다. 그럼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제지하는 것이 옳지 않고 우리 1년 한 다음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동결과 지연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가동이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당신들이 우려하는 대북용이 아니라 대중용이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으면 옵저버로 하든 이 부분은 미국과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놓겠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만약에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 그다음에 굉장히 당장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원인이 감소되니까 이 사드 배치의 원래 정당성이 적어지니까 또 이 부분도 또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그게 이제 2단계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세 번째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사드 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을 우리한테 달라 또는 우리가 참여하게 해달라.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안 해줄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국민들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고 의구심에 대해서 좀 물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사드가 폭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
우선 우리가 필요해야 된다. 또 우리 국민들이 동의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죠. 네. 그 첫 번째죠. 그런데 지금 많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 상당수 국민들도 이거 미국이 원해서 여기 갖다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게 얘기했죠. 네. 주한미군 지키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다 이거는. 아니 근데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우리 국민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이제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미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과 미군. 한국과 미군. 예. 조금 문재인 정도. 정부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예.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렇죠. 되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든 간에 아니면 국민의 대다수의 말하는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 거고 국회 비준 동의로 가야 그다음에 되겠죠. 또 하나는 이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 검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증. 검증이 안 되면 우리 전체 국민이 국민의당이 그게 되는 검증이 거예요. 되어지는 것은 또 하나는 중국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명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검증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하는데 필요하구나. 중국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믿는다. 검증하는데 중국에서 아까 네. 또 업적을 해서 참여해서 이거 우리를 들여다본 거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북한을 용이구나. 그렇게 하면 제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절차를 갖고 가면서 전술적으로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 평화의 진전도 이런 거 하면서 주변 문제에서 그 관계도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데 이재하 변호사는 질문한 척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다 정리하고 있어 벌써. 그런데 저는 정리 잘 해주셨다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주제 자체가 사드 자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드를 좀 정리해주고 넘어가요. 아니, 중국과의 관계. 예, 중국의 우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좀 다시 좀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와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인데요.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다루면서 주로 어떻게 다루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서 꼬투리 잡을 게 뭔가 이렇게만 다루거든요. 그걸 이미 넘어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쭉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본다면 현재 이 방미 이후에 이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가 그렇죠. 초미의 관심인데 결국은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 잘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을 얻었다. 예, 그리고 그 시간에 의해서 이제 단지 그냥 시간만 붙잡고 있자는 게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한다거나 그렇죠. 만들어 나간다거나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영 교수님 질문. 자, 우리 한 1년 반 정도 시간을 벌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소하면 지금서부터 적어도 내년 7월까지는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네네. 빨로도 내년 3월까지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리고 영양평가에 있어서 결함이 나타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을 보완하는데 또 걸리는 시간 6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시간을 벌었는데 이 시간 안에 저희는 첫 번째가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시간을 벌었으므로 너네가 지금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중 감정을 조소하는 거고 문제를 푸는데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완벽하게 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약 한 50-60%의 범위 내에서는 풀 필요가 있다. 라고 중국을 설득하고 동시에 자 너네가 북한을 압박을 하라고 미국에서 계속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압박만 갖고 안 되니 압박에 동의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대화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협조해 줘라. 그렇죠. 북한과 대화하겠다. 그러면서 대화로 끌어내면서 그 1년 6개월 동안 적어도 사드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필요 없겠네 하는 상황을 나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1년 6개월 되면 사드가 있어야 되는 원래의 근거가 사라지면 미국 애들 입장에서도 저 사드 필요 없네. 저 고철 덩어리 됐네. 갖고 가지 뭐. 다 맞는데 마지막 말씀 잘못하셔서 너무 순진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그런 논리로 가면 좋은데. 난 너무 순진해서 늘 배신당해요.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가져온 게 뭡니까? 지금이 그래서 논리가 다시 계속 어긋나고 있다니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북핵 위협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제로 미국의 전략 속에는 북핵 위협이 있지만 그건 사실 일부죠. 그죠? 일부고 미국이 아시아에 한미. 자기 돈으로 여기 갖다 놓고 왜 고철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조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한중만 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중, 한미, 한미중 이걸 다 한미중.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의 그렇죠. 그게 일환이지만은 핵심이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미국이 내가 중국 압박하기 위해서 놓는다, 사드 예. 갖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용이다 하는데 그랬을 때 저는 중국이 해야 될 것은 이제 보통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때 중국이 북한이 핵 개발 포기하도록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진핑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중국이 가장 나서야 될 거는 이제 결국은 저는 북한의 ICBM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ICBM의 개발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북한은 그 ICBM을 완성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 ICBM 그 완성 못하도록 하는 거고 그래 못하도록 하는 거고 예. 그 사이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은 그 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네가 이렇게 나오면은 북한이 ICBM 개발하는 건 내가 그냥 방치해버려. 이렇게 중국은 또 협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반대로 또 협조해 준다고 생각한다면은 북한의 ICBM 개발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이에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뭔가 어떤 조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중국이 마련해 준달까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의 어떤 배치의 근거 자체를 무력화시키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지 않고 중국의 이익을 가장 많이 취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북한이 ICBM 개발 속도를 늦춰가지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시간을 벌고 그 시간에서 뭔가 거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이런 정치적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저는 중국이 해야 될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북한이에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제 자 북한이 최고의 협상 카드는 ICBM을 완성을 시켜서 ICBM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 대륙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 실험이 완성되면 최고의 협상력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밀면서 엔진까지 지금 그 3.18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3월 28일인가요? 맞아요? 예, 3월 18일. 3.18 혁명. 엔진이 완성됐다는 것. 이래갖고 북한 입장에서 무조건 ICBM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히려 지금 경색 국면으로 가기를 더 원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틀림없이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에 이후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수순들이 있을 텐데 네. 이거에 대해서 쉽게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구상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방금 복무사님 말씀처럼 ICBM 개발해가지고 미국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너네들이 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너네들이 무슨 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데 너네들이 무슨 뭐 운전석에 서 있다는 너네들 그래 너네들 안 끼어도 돼. 북한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남북 사이에서 중대한 지금 거리감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평창 오래는 것도 안 가. 그럼요. 뭘 같이 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평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렇죠. 그 유럽 방문에 또 우리 김창수 박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저는 뭐 왜냐하면 제가 이미 문재인 대통령 유럽 방문에 앞서 가지고 제가 코리아 연구원에서 그 유럽 사전 답사를 다 했습니다. 몇 년간. 그게 아니라 작년에 여행 갔다 왔어요. 작년에 유럽 통합에 대해서 연구를 다 했고요. 우리 여기 전국구에서 모집에 저도 같이 갔잖아. 2년 전에 독일 가서 이렇게 작년에 똑같이 갔어요, 둘이. 독일 가서 평화 구상을 좀 하고 왔는데. 그래서 작년에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작년에 갔잖아. 원래 또 8월 달에도 갑니다. 이 전국구를 통해서 또 한 번 광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8월 달에 또 갑니다. 여기 모집이 안 된 거로 전국구에서 광고해서 했죠. 네. 여기 민변에서 하는데 또 우리 전국구에서 후원했지. 그러면은 전국구가 다 하는 거야 이게. 전국구의 영어가 뭐예요? 전국구 와이드나인.net. 이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물건을 사주고 쇼핑이 후원이다. 와이드나인.net 쇼핑 후원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물건. 가장 싼 가격으로. 깨알 같은 홍보. 제가 이제 8월 달에 우리 코리아 연구원에서 또 독일과 동구로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의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하려고 살짝 끼어들려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끼어들어서 광고를 해버리시네. 아무튼 우리 코리아 연구원으로 다시 독일 가는데요.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가서 예. 이제 틀림없이 그 여러 가지 한반도 관련된 것들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뭐 속되게 말해서 긴가민가 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 안 끼워도 되고.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국민 수준에서 또 질문. 네. 산호 원칙을 독일 가서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예. 그 베를린 독트린 형식으로 발표할 거예요?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말한 거는 네. 독일 가서 산호 원칙을 발표했다는 게 아니고 미국의 CSIS에서 연설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산호 원칙을 CSIS에서 했다는 거예요. CSIS에서 연설한 것을 컨셉츄얼라이징 개념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CSIS 연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염려했던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없다. 북한에 대해서 체제 전복 위협 없고 네, 군사적 압박 안 하고 체제 전복 안 하고 뭐 조기 통일 안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건 일단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메시지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이슈들이 다 뒤섞이면서 이 메시지들이 북한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이 유럽 가셔가지고 이런 어떤 산호 원칙에다가 그러니까 노 말고 노는 이미 말했으니까 노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예스는 뭐냐? 예스 정책 이걸 하겠다. 그렇죠. 그거를 저는 대통령께서 독일 가서 밝히시고 그래도 북한은 속되게 말해서 긴가민가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단계로서는 북한과 직접 접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스 정책을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스 정책. 아니 그 우리가 전에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북이 지금 원하는 것은 자 핵무기 개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게 종국적인 목표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럼 한국이 뭐라고 한국 너네들 빠져라.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뭐라 하느냐면 그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북이 불안해하는 것이 가장 체제의 위협이기 때문에 남북이 불가침 협정을 먼저 체결해 주는 거예요. 남북이 불가침 협정 체결하는 게 산호 정책이 곧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니까 그걸 좀 풀어갖고 청와대에서 그럴싸하게 산호 정책을 만든 건데 근본은 뭐냐면 남과 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가침 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그다음 단계로 평화협정 넘어가는 거죠. 북미가.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너무 순진하시다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 순진해서 맨날 뒤통수 맞아요. 여기에서 결국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요. 결국 미국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결국 북미 문제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미가 공조를 하고 저는 입구론 출구론이 있는데 저는 한미 입구론 그다음에 남북 경유론, 북미 출구론입니다. 그 북미 출구론이 마지막 평화협정. 그러니까 북미가 나중에 추인해주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무서워하는 건 미국이란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불가침을 해주더라도 또 그 부분에 미국이 추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구론, 입구론은. 그렇죠. 입구론은 한미 지금 입구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 들어갔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남북 경유론. 그다음에 남북 경유론은 불가침 협정. 그렇죠. 그걸 포함해서 남북이 일단 해야 되고요. 왜 해야 되냐면 여기서 저는 미국이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인데 이게 선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맥시멈 프레셔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교한 전략들이 짜 있어요. 뭘 어떻게 하고 이번에 단둥에도 했지 않습니까? 세컨 보이콧, 그죠? 세컨더리 보이콧 다 있는데 인게이지먼트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 그 인게이지먼트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자. 그렇죠. 그러려면 이게 인게이지먼트가 통한다는 이제 미국과 우리의 긴장은 뭡니까? 맥시멈 프레셔를 약화시킬 인게이지먼트를 한국이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인게이지먼트가 원래 우리말로 하면 약혼이란 뜻 아니에요? 그렇죠. 약혼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남과 북이 이미 이혼해서 60년 동안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바로 결혼을 하지 말고 재약혼의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리메리지 상태로 가자. 리유니피케이션. 인게이지먼트가 그럼 우리말로는 약혼이라는 의미가 있네. 몰랐죠, 그런 거.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베를린에서 또는 함부르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에이스 정책을 이제 발표한 다음에 제가 에이스 정책 뭐냐 물어봤잖아요. 아까 에이스 정책은 내가 했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쭉 후보 때부터 말씀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김지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떤 남북 경유론에서 저는 산호 정책과 네 가지 안 하겠다는 것과 뭘 하겠다는 것들을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남북 경유론에서 저는 아주 디테일하게요 북한에게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이러이러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내가 이른바 그 네 가지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이유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미국과 제재하겠다는 거는 이러이러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돼요. 수구 언론 제목 나왔네. 뭐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보고하러 북한이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 보고하고 정치하냐? 아니, 정북 좌파다. 그거는 뭐 물어보고 뭐 결정을 내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공개했다는데요. 지금 김창수 박사의 주장은 뭐냐면 자, 남과 북이 불신이 깊으니 네. 이 불신의 일말이라도 걷어내기 위해서 상호 투명하게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서로 정보 교류하면서 협조하자. 신뢰 회복을 신뢰 회복의 1단계죠,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압박도 하고 관여도 하고 그러는데 네. 결국은 북한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압박과 관여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도루묵이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로 다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북한이 반응하게 만들려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의 의미가 뭐다는 것을 북한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전에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인가 베를린에 가가지고 그 베를린 선언을 하거든요. 그게 남북 정상회담의 기초가 정상회담으로 됐었죠. 쭉 이어지는데 그때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왜 뭐 남북 관계 얘기하면서 막 외국인 나가서 떠드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은 좀 비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아, 세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네,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번에 흉내낸 게 드레스덴 선언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네. 했었죠. 근데 드레스덴 선언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도 약간 좀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드레스덴 괜찮았어요. 선언하고 나서 북한하고 만나가지고 야 내가 드레스덴 선언을 드레스덴 가서 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근데 이걸 할 테니까 너는 이걸 해라 이렇게 말해야 이렇게 되는데 얘기해야 그걸 되는데. 안 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안 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과 우리의 구상을 북한과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 필요할 그렇죠. 때네. 그래서 북한을 어떤 반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예. 거죠. 저는 그 남북 경유론이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3번의 기회가. 예. 아까 환경 영향 평가 우리가 1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경유론은 8.15 처음에. 그다음 올해 14. 8.15. 그다음 14. 예. 그다음에 6.15입니다. 내년. 이게 딱 1년 좀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아니 근데 그 단계에서 올해 12월 28일은 일단 그 몇 가지 경유가 있죠. 11월 14일에 한번 또 경유해야 되고 12월 28일 경유하면서 CCR을 완성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남북 문제에서 우리가 뭘 던질 수 CCR이 있는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CCR 있잖아. Oh, Suzy Q.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반전 노래. 무지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뭐지? 갑자기. 그룹 CCR 몰라요? 옛날 미국 그룹 그 보컬 그룹 반전 노래를 부르던 60년대. 근데 CCR이 뭐냐면 이번에 가서 CCR을 홍보하고 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Citizen Candle Revolution. 시민 촛불 혁명. 오. 좀 뜬금없긴 하다. 예. 아니 어떻게든 11월 써먹으시려고. 14일은 백남기 어르신 그 쓰러진 지 2주기 되는 날이고 12월 28일은 위안부 협정 2주년 되는 날인데 이때 다 깨버리자 이거예요. 나는. 결국 그 북한 같은 경우는 14 뭐 공동선언, 6.15 예. 공동선언 했지만은 그때뿐 아니었느냐. 그거 결국 그거에 대한 신뢰를 줘야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 종이 쪽, 휴지 조각을 만들어버린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6.15 공동선언과 14 공동선언을 다시 재확인을 하고 그거를 문재인 정부는 실천하겠다는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게 일단 예. 중요한 저는 거죠. 원래 오바마가 마지막에 고별사 중에 이걸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위대하다. 그러나 종이 조각이다. 그 종이 조각의 위대성을 붙는 건 국민이다. 우리 했잖아요. 우리 헌법 1조 2조가 바로 우리가 촛불이 거기에다가 힘을 갖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나와 있는 협정에 힘을 발휘하는 건 우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실천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남북 기본협정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협정들을 다 모아서 법제화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거 굉장히 통과시켜버려. 중요한 거예요.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도화한다는 협정 문제가 예. 이게 법률 해석상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아니고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게
그냥 동의해도 그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도 논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법제화해서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통과를 시키고 북한에서도 북한에서 국회와 같은 무척 중요한 그래서 일이네. 거기에서 의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우리 그 문재인 정부는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통성을 우리는 부인하지만 그때 남북 관계에서 좋은 표현도 쓴 거 많잖아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 뭐 동북아 평화구상, 뭐 유라시아 인쇄 뭐 말은 좋아요 다. 다 써요. 우리 갖다가 다 써. 다 쓸 겁니다. 신뢰 프로세스 하자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기 독일 가갖고 선언할 내용 미리 좀 얘기 좀 해줘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김창수 오늘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 6.15 공동선언, 7.4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대통령 내 이야기 남북 기본 합의서. 기본 합의서. 굉장히 사실 기본 합의서 내용 좋아요. 네. 그다음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에서 중복된 걸 빼고 그걸 다 법제화해서 우리 법률적인 효력을 남과 북이 동시에 갖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종이가 아니라 규범력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그 팀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 눈빛을 보라고 눈빛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근데 보면은 두 개는 보수 정부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개, 그 7.4하고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는 저기 권위주의 정부, 그렇죠. 보수 정부가 아니고. 뭐 권위주의 정부. 그다음 나머지 둘은 6.15와 14는 우리 진보 정부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진보 정부에서는 7.4와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받아들이겠다 인정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6.15와 14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해갖고 실질적으로 7.4 공동성명이 유신 정권을 장기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낚싯밥이었지만 그 내용 자체는 그렇죠.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에요. 남북 기본 합의서도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서 이제는 통일과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정권에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수 정권이 보수주의자들이 더 이상 진보는 안보의 불안한 세력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남북 기본 협정으로 이제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하고 확실한 이야기해서 이제 더 이상 미국하고 관계에서 뭐 안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과 관계에서 안보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지금 한미 FTA를 경제 문제가 지금 문제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앞으로의 구상. 문재인의 구상. 오늘 제목 딱 떨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는 진짜 아무런 그 관여도 없는 찍기다시들인데 청와대가 이 얘기를 듣고 막 정책을 세워서 우리 말대로 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기분은 조금 좋죠. 안 좋아요? 아니,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제가 유럽 다 답사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길 따라 가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오시면 또 유럽을 또 갑니다. 8월 달에.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갈 수 있는 힘은 코리아 연구원에서 갔는데요. 정봉주에서 도와줬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강욱 변호사는 휴가를 떠났고요. 자, 오늘 땜빵. 안녕하세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어제 업데이트된 그 국민의당 탈탈 털기. 아주 작두를 타셨어요. 그냥 날라다니더만. 참, 용어도 잘하고 더듬지도 않더라고. 그랬어요? 너무 잘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야. 왜냐면 국민의당을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왔는데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한반도 주변 문제 전문가에서 이제 정부에 깊숙이 쑥 들어갔는데 저희 전국 때문에 강력한 피해를 보신 분. 최승합리당 김창수. 원래 박사님. 정부에 깊숙이 들어가신 분은 김준현 교수님이시고 저는 그냥 인사하세요. 김창수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그것을 조선말로 될 뻔택이라고 합니다. 뭐요? 될 뻔. 될 뻔하다가 만다. 그런 말이 있어요. 될 뻔택.
자, 그리고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인가 외교 분야죠? 외교안보분과입니다. 외교안보분과장. 국가장 아닙니다. 국가장은 아니고 네네. 그냥 그렇게 내용상 분과장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한동대 김준형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땜빵입니다. 예, 왜 누구 땜빵이요? 김기정 교수님 땜빵으로 왔죠. 김 누구요? 저희 팟캐스트 땜빵이 아니고요. 네. 좀 수준이 높은 땜빵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공석이. 땜빵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그래? 땜빵이면 나도 하고 싶네. 능력이 안 돼서 안 뽑아주는 거지 뭐. 또 못 들어가게 또 한번 터뜨릴까? 김창수 교수 박사 땄어요, 안 땄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다 박사라고 해주고요. 예. 제가 왜냐면 우리가 계속 박사라 그랬으니까. 제가 팟캐스트에서 이미 다 여러 차례 사전에 말했습니다. 예. 증거 지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박사라고 자꾸 학력 위조를 강요하고 있는 사람은 정봉주 봉도사입니다. 이렇게 이미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또 하세요. 그러면 김창수 박사님. 편집시키세요. 예. 자, 그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전국구 홈페이지 wide WID9.net 전국구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했는데요. 하면서 와이드몰 쇼핑몰을 오픈했는데 이쪽 인터넷 쪽에서는 최강의 실력자들 8명이 모여서 우와. 전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던 거를 좋은 물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은하계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일 결제 100건 가는데 6개월 이상 걸린대요. 네. 근데 일주일 오픈하자마자 1일 결제가 50건이 넘어가. 주문이. 결제하는 거. 결제가. 예. 그렇죠. 구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흥분을 했는데 이번에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 회원 가입하면 잘 아실 겁니다. 파인프라 그냥 파인프라 치약 여행용 키트를 무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하면 왜 좋으냐면 파인프라를 제가 받았고 치약을 지금 한 일주일 써봤는데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비싼데 좋아요. 어디가 좋은 거예요? 잇몸에 좋다 그러는데 저도 술 먹고 막 그냥 자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잇몸이 좀 안 좋았는데 며칠 써봤는데 금방 좋더라고. 그리고 이 파인프라 하면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 얼마나 좋은 치약인지. 느낌이 있네요. 예. 키스를 부르는 치약 같아요. 그래요? 네. 느낌이. 그거 성추행 아니야? 그런가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면 여행용 키트를 배송비도 안 받고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해야지 회원 가입을 안 해도 가장 싼 가격인데 가장 싼 가격인데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5%씩 적립이 되니까 더 쌉니다. 아마 방송 듣는 분들이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 입점한 물품이 한 100종이 넘어요. 이미 수년 동안 다 검증이 된 겁니다. 우리 검증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그래서 와이드몰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회원 가입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와이드9.net에 들어가면 이 와이드몰이 링크돼 있어요. 있죠? 바로 거기 와이드 우측에 와이드몰 딱 있어요. 메뉴 중에 하나. 제가 온라인 쇼핑몰 중독이어서 예. 네, 계속 이거 뭔가를 밤에 잠이 안 오면 검색하다가 막 사거든요. 그럼 글을 좀 올려주세요. 보고. 예, 여기를 제가 꼭 보고 품평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뭐 하면 제가 선물을 많이 드리잖아요. 치약, 여기 나오는 물건 이런 걸 사갖고 여기서 주기로 했어. 좋아요. 자, 그리고 전국구 애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7월 31일 날서부터 떠나는 지난번 광고 때하고 좀 틀렸어요. 4박 5일 크루즈 여행이에요. 부산서부터 도쿄까지. 3박 4일은 도쿄까지 가고 그리고 1박 2일 도쿄에서 자유여행. 원래 이게 판매되는 가격이 159만 원인데, 전국구 애청자, 전국구를 통해서 와이드9.net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119만 원, 자그마치 40만 원을 싸게 여행을. 남북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한국이 주도권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전 정부에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러한 주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보겠다고 주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 건지 미국에서 주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좀 쟁취해온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제 1990년부터 미국의 이제 동북아 정책이 바뀌면서 그때 미국이 이야기했던 거는 한국 문제는 한국이
네. 그리고 미국은 어떤 보조적 역할. 네. 미국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최우선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계속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거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한국이 당사자이고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 내부에서 마치 뭐 남북 간에 뭘 해 나가면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그렇게 나가면은 그것이 한미동맹을 깨는 거라고 등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거나, 또는 남북 관계가 진전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수구 세력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자기 기반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이고 미국이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한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언술적으로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남북 통일 문제에서 주도적으로 나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내놓고 반대하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무슨 북한 금강산 문제 생기기 전까지 남북관계를 해보려고 시도도 하고, 비밀 접촉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이 대박이다, 이런 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진실 어린 실행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한국이 한반도 문제 평화통일 기반 조성하는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 김장수 박사 이야기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없고, 미국의 입장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플랜을 갖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좋다. 너네가 해봐라. 해보고 우리는 그 부분을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평화 통일을 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미국이 반대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이명박 때는 왜 안 했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하고 이명박 때는 말로는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고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처음 가서 방문했을 때도 한반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행은 안 했다. 실행을 안 하고, 또 실행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에 수구적 기득권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거죠. MB는 확실히 버렸습니다. MB 혹시 잘 이런 걸 정확하게 좀 팩트 체크를 해줘야 돼요. MB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더 이상 북한은 대북 정책은 특수한 정책이 아니라 일반 외교 정책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한은 그냥 국제 룰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이건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지 않겠다는 거. 그다음에 철저한 친미 정책을 했고, 그다음에 완전히 미국과 일치해서 오죽하면 미국의 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애완용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이. 푸들. 그렇죠. 그러니까 MB는 확실히 내가 줘버린 겁니다. 그렇죠? 주도권 잡을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주도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의지도 없었고. 근데 박근혜는 그걸 가져오겠다 했습니다. 통일 얘기도 했고, MB 때 그걸 가져오고 신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 참 이거 돌아보면 너무나 우스운데요. 처음에 박근혜가 갔을 때 미국에 계속 견제를 했습니다. 너 그 이명박하고는 다르게 우리를 또 앞서서 만약에 마치 또 북한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미국의 오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의 문재인처럼 되게 역설적인 얘기인데도 2002년도에 북한을 갔다 왔잖아요. 예. 그것도 갔다 왔고,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60주년 공동성명을 동맹 60주년을 만들어낼 때 5월 달인가요? 그때 갔을 때 첫 번째 와싱턴에서 지금처럼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와싱턴 포스트입니까? 먼저 아니면 그때 TV 인터뷰인가요? 와싱턴 포스트 같아요. 와싱턴 타임스 같아요. 거기 나가서 말한 게 뭐냐면 그게 계속 확인을 합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가서 앞설 것이냐. 그런 점에서 이 세 사람은 확실히 표가 나는 거죠. 지금 문재인은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과는 달리 진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속내는,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김창수 원장께서 얘기한 것 같은데 뭐냐면,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지금 북핵 문제 말고 평화통일 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겠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압박하고 막 제재하고 이런 거 연락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통일 여건 조성에 대해서 한국의 주도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평화통일 주도권이라는 건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그 점에 차별성이 있고 미국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또 밝힌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적인 거는 미국하고의 우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하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예, 그럼 방송을 들은 분들께 저희가 원래 그 재밌게 하려고 농담도 하고 그러다가 그걸 다 편집을 해서 보내는데 편집 실수로 그냥 나갔어요. 그건 다 이제 저의 불찰입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 댓글 엄청 달았대요. 이게 지금 정신줄 나간 얘기 아니냐. 이 방송을 비로소 이제서야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큰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또 그거를 애정 섞인 거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더라고. 그런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실수하면 이제 앞으로 방송을 하야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몇 가지 이제 우려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이 차는 가져왔는데 예. 운전하는 차는 운전을 우리가 하는데 이 운전하는 게 트랙 안에 우리 범퍼카 이렇게 놀이동산 가면 범퍼카가 있지 않습니까? 요 트랙을 딱 바운더리 설정해주고 설정해놓고 거기서 네가 한번 해봐. 라는 부분이 좀 들어있어요. 예.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대화하는 거잖아요. maximum pressure 그런데 and secondly 그다음 engagement. 근데 우리는 그리고 제재를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그 제재 국면에서 우리가 섣불리 대화를 하게 되면 미국의 전체 구도가 깨지게 되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아까 공조하고 협조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서가면 너 여기까지 라는 담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렇죠. 야, 담 쳐놨잖아. 네. 담 안에서 놀라고 네. 애들이 네. 이런 게 미국이 할 수 있다. 네. 그럼 우리가 내가 왜 애들이냐. 네. 우리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 담을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미국을 완전히 설득할 만한 카드를 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바운드리에 쳐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제가 제일 찝찝하게 생각하는 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왜 일본을 집어넣었을까? 저는 이게 트럼프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군부의 생각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 얘기를 했듯이 미국은 자기들의 위상이 약해지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을 붙어서 그 누구를 노리느냐. 북한이기도 하겠지만 겉으로 나온 건 북한에 대한 공조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네. 그러나 아베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재무장 같은 건 보면 결국 대중봉쇄다. 그렇게 되면 과연 지금 사드 문제도 배치 포기 안 한 것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켰는데 여기에다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만약 하게 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 미국의 군부가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다시 일본하고 사이 나빠지지 마라. 아하. 적어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사이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빠서 미국의 동맹이 구축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고 예. 그것이 위안부 협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한 뭔가의 그 주춧돌이라 그럴까요? 경계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 미국이 상당히 뒀다. 또 하나 걱정, 세 번째 걱정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바로 시진핑한테 한 두세 달 줬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해라. 북한 문제 더 압박하고. 근데 못하면 내가 나선다. 근데 이게 혹시 한국 정부에게 이렇게 주고 나서 아주 길게 참지 않고 해반에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올까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예, 지금까지 9년 동안 이 남북 문제의 주도권을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지 않았잖아요. 예. 이번에 뭐 지금 그 미국에 가서 쉽게 그렇게 내놓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쉽게 내놓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 미국에서 한반도의 전략이라는 게 그렇지 않았었는데 예. 쉽게 내놓은 말하는 주도권을 인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좀 정확하게 성명도 분석하고 그래야지 저는 우리 이재열 변호사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려고 봅니다. 우선은 그럼 본인은 성명서 정확히 분석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제가 자기 깔때기를 슬쩍 깔았는데 역시 눈치 빠른 깔때기 대가들은 또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분석이 안 되고 자기는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주도권을 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역대 미국 정부가 늘 그랬어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가진다.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역대 미국 정부가.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고도의 정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언술적으로 대통령 공동 성명으로부터 그런 말을 얻어낸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우리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현실 가능하게 찾아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요한 거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조성 문제를 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그냥 남북관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 마치 북한 핵 문제까지도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본 정책인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금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제재를 하는데 한국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런 조건 하에서도 김정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런 게 이제 한미 간에 앞으로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그 걱정사항, 우려사항인데요. 가기 전에 네. 지금까지 뭐 그렇죠. 그렇죠. 주고서 8년 동안 운전석에 우리는 앉지 못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네. 지난해 10월 25일 이후에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질 때부터 우리는 그 차에서 아예 내립니다. 와, 역시 뭐 한반도 전문가가 필요 없겠는데. 아니 조수석에 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는 지들 마음대로 다녀. 우린 저기서 보면서 우리의 운명이 저 차 안에 있는데.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잖아요. 우린 네. 지나가 버려요 차가. 그리고 올해 5월 9일이 되면서 이제는 와신상담. 저 운전석을 돌려받기 위해서 51일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가서 돌려받았다. 운전석을 돌려받았다. 네.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운전석이 왜 이제 왔냐 이제 와. 아재개 그 금지법 언제 발동됩니까? 이제 왔냐 이제 와. 문정인 교수님 예. 그 왜 특보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밑에 댓글에 제일 많이 나왔던 표현이 그거였습니다. 이때까지 이게 나라냐 할 때 이게 나라다 했잖아요. 예. 그때 이게 외교냐? 이게 외교다. 사실 그게 이제 이번에 외교를 되찾은 거죠. 아 문정인 교수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이걸 추인해주고 추인했다 그러면 안 되나? 예. 확인 사살? 예. 꼭 확인 사살은 아니죠. 자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 남북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것에 따라오는 이거 합의가 된 거죠. 예, 근데 가이드라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예.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할 때마다 협의를 하면서 조율을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네, 맞습니다. 한미 동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운전석 돌려받았다고 했고 옆에 조수석 앉은 사람은 야 너 안전벨트만 메고 앉아있어 내가 마음대로 운전할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직진할까 쓸까 속력을 어느 정도 낼까 조수석에 앉은 사람과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죠. 주로 그럽니까 근데? 조수석 앉은 사람한테요? 네. 자라 그러죠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갈 옆에서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가다 급브레이크 팍 밟아버리니까 콧바지라고. 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대외적으로 확장시켜서 외교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문재인식 그 외교 리더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까다로운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 또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예측할 때 김준영 교수님의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들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띄워주기, 트럼프 칭찬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했죠. 예. 칭찬해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상 립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 성명 발표문도 보면은 과거 정부가 했던 그런 어떤 워딩들도 크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안심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우리 김준영 교수님 했던 워딩을 그대로 빌려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띄워주기 칭찬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팀 합류했었나요? 아니 메시지 팀이 이 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칭찬은 트럼프도 기분 좋게 만든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식 그 트럼프를 상대로 한 어떤 칭찬 외교. 예. 예. 그게 이제 문재인 리더십, 외교 리더십의 하나가 이번에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는 칭찬 외교.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외곽에서부터 내부로 또 우리 이 봉도사의 표현대로 하신다면은 한반도 주변 문제에서부터 한반도 핵심 문제로 접근해오는. 그래서 미국을 가가지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미국 대통령과 쭉 이야기해서 포석을 깔고 그 다음에 한반도 핵심 문제로 접근하겠다. 그건 결국은 북핵 문제하고 남북 대화인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주변국 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어떤 상대를 할 때 우리가 운전석이 않겠다, 주도하겠다 이런 한반도 핵심 문제에 대한 비전으로 접근했다. 주변에서 핵심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이제 세계로 확산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거는 이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유럽의 G20도 가실 거고 또 9월 달에 유엔 총회도 가실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자 무대로 한반도 문제와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가지고 다자 무대로 우리의 어떤 정책들을 확산시켜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실천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겠다. 다자 무대로 이제 확산된다. 네. 그런 것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문재인의 이른바 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외교 리더십을 그런 차원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려되는 바가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지뢰가 있겠다. 네. 그렇죠? 네. 이 지뢰밭을 잘 피해간다. 네. 그런데 제가 전에 그 방송하다가 그 농담으로 막 그 DMZ 여행하면서 목함지뢰 얘기 실수한 게 있는데 편집하라고 그러고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게. 이런. 예. 그래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9만 원인데 나는 자유여행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도 함께하는 여행 이건 129만 원짜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wide9.net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지난번 첫 광고가 나간 것 같은데 많이들 해. 나이 드신 그 우리 어머니하고 형 누나 제가 보내드리려고 이거 크루즈 가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루즈 얼마나 큰 배인지 모르고 야 그 갑갑하게 배 안에 앉아있냐고. 이게 크루즈 여행은 배 안에서 먹는 모든 게 다 무료예요. 그 어르신들 그래서 좋아하는 여행. 그렇죠. 단체로 가면 그렇죠. 재밌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뭐냐면 그 공연하는 팀이 공연도 하는군요. 예, 공연하는 팀이 이름이 그러니까 제가 포르테 디 꽈트로. 이번에 공연하는 팀이 JTBC 팬텀 싱어에서 우승한 팀. 오, 완전 좋아요. 포르테 디 꽈트로. 그 친구들 2회 공연합니다. 뮤지컬 스코드를 쫙 불러주겠네요. 너무 멋있겠다. JTBC 팬텀 싱어 우승팀. 네. 포르테 디 꽈트로. 4명이에요. 4명이죠. 4명. 원래 4명. 아시죠? 이분들. 알죠. 전 프로 20대 제일 핫해요. 문화를 모르니까 그냥 목만 잡고 있네. 핫해. 전 몰라. 어떡해요. 예. 그래서, 크루즈 여행 7월 31일서부터 4박 5일 여행입니다. 자, 광고 듣고. 아직도 방충망 없는 폴딩 도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폴딩 도어엔 방충망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셨다고요? CN월 주름 방충망만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충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 자외선 차단까지. 국내 최초 최대 높이 3m, 너비 10m까지 시공 가능한 CN월 주름 방충망. 폴딩 도어뿐만 아니라 현관, 썬룸 등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돌돌 말려 들어가는 자동 방충망이 아닌 원하는 위치까지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동 방충망이라서 내구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CN월 주름 방충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1661-1142로 전화 주십시오. 결혼. 아직도 인생에 딱 한 번이라면서 쓸데없이 사치스러운 결혼을 준비하시나요? 결혼식, 거품을 걷어버리세요.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아름답고 우아한 추억과 품격은 유지하면서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최고급 수준의 결혼에 반값 결혼식.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이 최고 수준입니다. 세련된 청담동의 실속만점 결혼식. 새 인생을 폼나게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 방미 성과를 향후에 그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조금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주도권을 남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거를 늘 정치를 접하는 분들은 쉽게 알지만 이게 어떤 강력한 의미가 있는지. 저 계속 밀고 있는 게 표현이 있습니다. 예. 운전대를 돌려받았다. 운전대를 돌려받았다. 아, 처음 들었어요? 계속 예. 밀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 왜냐하면 1998년 클린턴이 그때 당시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햇볕 정책의 시작이었고 이게 지금처럼 너무 심한 상대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인 정책이라고 굉장히 싫어했는데 가서 클린턴을 설득시켰어요. 그게 98년에. 그러면서 클린턴이 한 말이에요.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라. 우리는 조수석에 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걸 또 다 이명박, 박근혜는 다 9년 동안. 9년 동안 다. 그걸 또 그 디테일하게 정리해 줘야 돼요. 2008년서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 1년 동안 운전석에 앉았는데 운전하기 싫어했죠. 네. 그러다 1년 뒤에 운전석 가져온다더니 안 가져왔죠. 가져온다더니 안 가져왔는데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살 사건이 나니까 오이사 조치를 선언하면서 아유 이 귀찮은 운전석 이제 넘겨줘야지. 중국이나 해라 미국이나 해라